안녕하세요. 전 지금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남성이고요. 결혼 후 30년 이상 된 지금까지도 아내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어려웠던 과거가 있어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부터 불륜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마누라의 외도를 참지 못해 보상이라도 받고 싶은 차원에서 본의 아니게 불륜을 저질렀는데 여기에서나마 제 사연을 말할 수 있어 다행인 듯합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지 대학은 다니질 못했으나 학교 다닐 적에 공부를 잘해서 계속 우등생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대학도 가지 않고 곧바로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지금은 거의 근속연수가 30년 정도가 다 되어 가는데요. 중간에 군대 다녀온 3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그것도 회사 생활에 포함되니까 정말 30년은 채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자라나서 잘 나가는 여자를 꼬셔서 결혼할 수는 없었고 결혼도 같은 회사 선배 직원의 중매로 결혼하여 아들 둘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아들이 2명 있는데 그 녀석들도 큰 말썽 부리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누라가 보험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도 전혀 모르고 오순도순 잘 살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상한 문자가 하나 와 있더군요. 문자 내용은 마누라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예전에 온 문자도 전부 확인했더니 오랫동안 마누라가 외도한 것을 알게 됐죠. 그 남자의 연락처를 알게 돼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확인을 했더니 그 남자도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던 일이지만 그 남자는 당시에 부부가 같이 살았지만 제 마누라와의 불륜을 이유로 자기 마누라한테 이혼을 당하고 혼자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 가정이 파탄났는데 막상 제 마누라는 계속해서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면서 그래서 자기도 용기를 내서 저에게 말한 거라고 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마누라의 그런 일이 확인되고 그 남자를 몇 번이나 만났고 그 남자 마누라도 만났는데요. 정말 제 마누라가 그런 보잘것없는 백수를 고객으로 만나면서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줬다고 그렇게까지 가버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마누라가 어디 다른 남자랑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다는 게 상상조차도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남자가 인물이 출중한 것도 아니었는데 단순한 고객으로 만나 무엇이 그렇게 좋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죠. 순간 마누라를 죽여버리고 저도 확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애들을 생각하니 그것 또한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운 나날들의 연속이었죠. 싸움도 많이 하고 이혼도 고려했지만 애들을 생각하니 이혼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집에서 마누라와 말 한마디도 섞지 않고 완전히 남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아서 저도 맞바람을 피워 위로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당시에 있었던 싸이월드인데요. 마누라가 외도한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딱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이 여자 저 여자 접근하다가 어느 한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다가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저녁 어둠이 내릴 때 약속 장소로 갔었는데 보통 키에 그냥 평범해 보이는 여자가 나와 있더라고요. 마음에 쏙 드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싫은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나서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저녁 식사만 먹고 산책 한 바퀴만 하고 헤어졌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 여자도 평범한 가정주부더군요. 그 뒤로도 계속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사이가 좀 가까워졌는데요. 그 이후에도 수시로 만나 식사도 하고 술도 한 잔씩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보다 나이가 3살 적었고 그 집 남편도 저랑 나이가 똑같아서인지 마음으로는 통하는 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서슴없이 서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요. 그 여자도 싸이월드를 통해 남자들을 덜어 만난 모양이더라고요. 여러 번 만나면서 식사비는 자기가 많이 지불하고 술은 남자가 사는 방식으로 돈을 계산해 왔다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다가 모텔을 가게 되면 모텔비는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낸다고 했습니다. 만난 지 2번밖에 안 된 여자랑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저도 그때서야 바람이라는 걸 피우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은근히 재밌기도 하고 짜릿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여자와 그런 관계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술을 둘 다 좋아했지만 그 여자는 술을 많이 먹지는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식사하고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뒤에서 안아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런지 그 여자와 결코 선을 넘지는 않았죠. 그 여자는 좀 의아해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만날 때면 농담 삼아 언제 선을 넘게 해줄 것인지 물어보기도 할 정도로 아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시내를 벗어나서 드라이브를 하다가 그곳에서 술 한잔하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대리운전이 없어 술 한잔해도 운전은 대부분 직접 다 할 때였죠. 그래서 그날은 한번 대시해보고 싶어 일부러 차를 몰고 그곳으로 갔으나 그 여자는 아직 때가 멀었다면서 오히려 자기가 애간장을 태우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자꾸 요구를 했더니 결국 모텔로 가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술 한잔 먹고 접대부들과 사랑을 나눈 적은 있었지만 일반인 유부녀와는 사랑을 나눈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기대도 많이 되었고 나름대로 저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각자 샤워를 하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기대한 대로 그 여자도 보통 여성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입을 벌려서 달려드는데 느낌이 죽여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야수의 심장이 깨어나서 엄청나게 뜨거운 사랑을 퍼부어줬고 그녀에게 듬뿍 뿜어냈죠. 그녀는 그것마저 즐기더군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만나서 방을 잡고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사는 재미도 느꼈고 마누라와는 해보지 못한 사랑도 그 여자와는 가능했기 때문에 마누라가 외도한 데 대한 미움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만큼 자연스럽게 마누라의 외도를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마누라의 외도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마누라가 다닌 만큼 저도 시내와 외곽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랑의 흔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부부와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가듯이 그 여자와의 관계도 횟수가 너무 많다 보니 자꾸만 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마누라와 그 여자 두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힘도 들고요. 그리고 그 여자와의 관계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갈 때쯤 1주년 기념으로 선물도 요구하는 등 금전적으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하는 기색이 나타나더라고요. 가방을 사달라는 둥, 랍스타를 먹으러 가자는 둥, 비싼 걸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혹시나 이 여자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나긴 만났지만 예전처럼 사랑도 식어가고 금전적인 부담도 생기다 보니까 연락이 와도 답장도 하지 않고 서서히 멀어져서 헤어지게 되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지만 저희 부부는 그 당시 시련을 잊고 지금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와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시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잊게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마누라에 대한 증오심을 제가 대리만족으로 풀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번씩 마누라가 잔소리할 때는 지금도 옛날 외도한 것이 생각나긴 하지만 저도 똑같은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웃어 넘긴답니다. 생각해보면 외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언젠가 나오는 출구 전략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식도 있는데 이혼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게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이혼을 했다면 지금의 인생처럼 자식들한테 떳떳할 수가 없었겠죠. 지금쯤 그 여자는 뭐라고 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나는 단 한밤 사이에 내 삶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시작되었고, 곧 그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친구들은 나를 서울중앙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강력히 권유했는데, 그곳은 도시에서 가장 명망 있는 병원 중 하나였습니다. 내가 몰랐던 것은 이 결정이 내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한계, 감정, 그리고 욕망에 대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매우 효율적인 의료진에 의해 맞이받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외과 과장인 김준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거의 전설처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엄격하고 완벽주의자이면서도 소수만이 알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눈빛과 주변을 지배하는 존재감은 마치 생명을 구하는 책임을 개인적으로 짊어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 검사하는 동안 준호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전문적인 태도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내가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마치고 짧은 대화를 나눈 후 그는 내가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잠시 내 눈을 마주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말은 그저 의례적인 말처럼 들렸어야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의사로서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침대 옆에 서 있는 준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미소를 짓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에는 안도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과 다른 의사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는 나만을 위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 며칠은 회복과 예상치 못한 만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내 상태를 확인하러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식적인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방에 들어올 때마다 공기가 묵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필요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지만 그의 눈빛은 항상 그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점차 나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고 더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이 거의 텅 비어 있을 때 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말하자 나는 준호가 평소 항상 입고 있던 흰 가운 없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이전에 본 적 없는 표정이 있었고 마치 내면의 갈등과 싸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는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끌어와 내 옆에 앉았고 너무 가까워 그의 온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지만 그것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말없이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강합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만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매일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어조에는 더 개인적이고 더 연약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묻기도 전에 우리는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섰지만 나가기 전에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병원 정원으로 와주세요.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는 그 요청을 무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로서 그 시간에 방을 나가는 것은 모든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내가 가지 않으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병원의 조용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내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야간 조명이 은은하게 깜빡이며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정원으로 향하는 걸음마다 불안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몰려왔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었죠. 왜 거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 부름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원에 도착했을 때 달빛 아래 서 있는 김준호의 모습은 나의 숨을 멎게 할 뻔했습니다. 그는 벤치 근처에 서 있었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지만 그의 단단한 자세는 그 역시 긴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보자 그의 입가에 살짝 미소가 떠올랐고 그의 평소 진지한 표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가 내 쪽으로 걸어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럴까 했어요. 나는 불안함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건 옳지 않지만 멈출 수가 없네요. 나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었지만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의 정확한 반영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우리 사이의 거리를 줄였습니다. 공기가 더 무거워진 것 같았고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당신을 처음 본 순간부터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마치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당신은 나를 흔들어 놓습니다. 나는 그의 가까움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그의 강렬한 눈빛이 내게 깊숙이 파고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나 사이의 공간이 단순한 형식적인 것임을 깨달은 순간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마치 내가 물러설 기회를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얼굴에 닿자마자 내 몸은 전율로 가득 찼습니다. 이건 하면 안 돼요. 그가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확신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내가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숙였고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습니다. 그 키스는 부드러우면서도 긴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순간이 더 덥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이 내 허리를 감싸며 나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주변 세상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도 규칙도 결과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와 나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졌을 때 그는 여전히 내 얼굴 가까이에 머물렀고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서로를 응시하며 다음 순간에 대한 허락을 구하는 듯 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그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럴지도요. 나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준호는 내 손을 잡고 정원의 더 한적한 곳으로 나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고 달빛이 우리의 얼굴을 영화처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외과 의사로서의 도전, 생명을 구하는 책임감, 그리고 병원 밖에서 느끼는 공허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 삶은 규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산되고 통제되어 있죠.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그는 내게로 돌아서며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규칙을 깨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는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순간을 공유하며 그곳에 있었습니다.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내 머릿속은 그 밤의 기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내 안에 무언가는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가 내 상태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의 표정은 경계와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우리의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역시 어젯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해요.
한적한 순간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이번에는 야간 근무 후 병원 옥상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습니다. 내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매번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로 우리를 더 깊이 끌어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옥상은 비어 있었고 도시의 소음만이 멀리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준호는 이미 난간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내 발소리를 듣고 돌아선 그의 수줍은 미소는 내 마음 깊은 곳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지만 단순한 안부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당신은요? 나는 그도 자신의 감정과 싸우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게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모든 것을 거스르고도 믿을 수 있는 안정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퇴원이 가까워졌고 우리 둘 다 이 일이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의 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나를 다시 끌어안았고 세상은 또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옥상에서 우리의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잠시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우리 사이를 스쳐갔지만 그 순간의 따스함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한숨을 쉬며 마치 적절한 말을 찾으려는 듯 보였지만 대신 그는 내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속할 순 없어요. 그는 마침내 말했지만 그의 행동은 그 말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의사고 이건 내가 믿는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멈출 수 없는 걸까요? 내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는 속삭임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나를 옥상의 더 외진 구석으로 데려가 우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에 함께 앉았습니다. 아래에 빛나는 도시의 불빛은 마치 우리가 규칙이 없는 평행 우주에 있는 것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당신에게 무언가가 있어요.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고백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내 평생 기다려온 것 같아요. 나는 스스로를 약하게 만드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당신과 함께라면 그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마지막 저항마저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것, 그에게 원받고 이해받는 느낌은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의 연결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가 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긴장을 느꼈습니다. 방문은 점점 길어졌고 대화는 더 개인적이었습니다. 그는 부산에서의 어린 시절, 의사가 되기를 꿈꾸며 자란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 했던 희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일은 내 삶이에요. 어느 날 밤 그가 내 침대 시트를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게 모든 것과 나를 고립시키는 것처럼 느껴져요. 지금까지는요. 그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김준회에게는 뭔가 깊은 고독이 있었고 그것은 그의 완벽주의적 외면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는 내가 그 면을 보게 할 사람으로 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다소 다른 표정으로 내 방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단력과 긴장이 섞인 표정이 있었고 그것은 나를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요. 그는 추가 설명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갔고 들킬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병원의 복도를 지나며 카메라나 감시가 있는 구역을 조심스럽게 피했습니다. 우리가 멈췄을 때 우리는 제한 구역에 있었고 병원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에 왜 온 거예요? 나는 예상보다 약간 더 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는 대답하며 문을 열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병원 옆 공원이 보이는 창문이 있는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를 보지 못해요. 잠시 동안은 우리가 밖에서 어떤 사람인지 잊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일부는 그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것이 경솔한 행동이라고 상기시키고 싶었지만 더 강한 다른 한 부분은 그저 이 순간에 몸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나에게 물러설 기회를 주는 듯 했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나를 키스했을 때 그 키스는 이전과는 다른 강렬함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전달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내 팔을 따라 허리까지 내려와 나를 꼭 붙잡았습니다. 마치 내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확신해요? 그가 감정이 담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내가 그와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순간 병원도 규칙도 내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밤은 은밀한 만남과 도둑맞은 순간들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심을 사지 않도록 나를 만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방에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쪽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매번의 만남은 이전보다 더 강렬했고 매번의 이별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방에 들어와 감출 수 없는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줄 게 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접힌 작은 종이꽃으로 마치 예술가가 만든 선물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나는 놀라 물었습니다. 나는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하지만 당신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 내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매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김준호와의 만남은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책의 한 장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이야기처럼 우리 관계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퇴원 날짜는 그 주말로 정해져 있었고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병원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다시 나를 옥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가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옥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난간에 기대어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있었고 그의 눈빛은 멍하니 떠 있었습니다. 안 올 줄 알았어요. 그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밤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요. 나는 목소리에 담긴 슬픔을 감추려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돌아섰고 그의 표정에는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가 묻기도 전에 그는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떠나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있어요. 당신이 내 대해 느끼는 것을 바꿀지도 몰라요.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가 모든 것이 실수였다고 말할까봐 두려웠지만 그의 다음 말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이번 수술 전부터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마치 그 말이 그의 입술에 무겁게 얹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접 알지는 못했지만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나에게 매우 소중했던 사람을 잃었어요. 내 약혼자였죠. 그녀는 사고를 당했고 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나는 그녀를 구할 수 없었어요. 그 이후로 나는 내 직업에 완전히 몰두하며 스스로를 속죄하려 했어요. 그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분명히 그 기억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이 환자 명단에 있는 것을 봤을 때 당신이 그녀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고백은 마치 번개처럼 나를 강타했습니다. 몇 년 전 비극적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내 언니, 그는 소영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었죠.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와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된 듯한 방식, 마치 이미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이유가 말입니다. 그는 단순히 내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이 실패했다고 믿었던 것을 바로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가 죄책감이나 어떤 의무감 때문에
당신에게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나는 침묵한 채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마치 존재조차 몰랐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내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모든 것을 소화하려 애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는 부드럽게 내 얼굴을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단지 당신이 떠나기 전에 진실을 알았으면 했어요. 그 후 몇 분 동안 우리는 그저 서로의 존재를 공유하며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가 단순히 나와 작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가 그의 삶에서 의미했던 모든 것과도 이별을 고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퇴원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습니다. 짐을 싸던 중 한 간호사가 전해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가 쓴 쪽지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다 줍니다. 이 열쇠는 병원 정원을 위한 것입니다.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할 장소가 필요할 때 여기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당신은 내가 다시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입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병원을 떠났지만 그 짧았던 장이 내 삶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준호를 다시 만난 적은 없었지만 가끔 그가 준 열쇠를 쥐고는 내가 언젠가 그 정원으로 돌아가 우리가 나눴던 마법을 되살릴 수 있을지 궁금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언젠가 다시 교차할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규칙이 중요하지 않고 사랑만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 되는 그런 곳에서 말이죠.